지금 이 순간 햄은 시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닙니다. 세계 최대의 은 생산국인 중국이 직접 손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 이 세 가지 산업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해운 없이는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중국 입장에서는 은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자국 수출 경쟁력이 서서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시장이 뭐라 하든 직접 가격을 짓누르겠다고. 증거금 인상, 펀드 가입 차단, 기준 가격 기습 교체,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재고가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3만 톤이던 M은 재고가 지금은 1000톤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과연 정부의 규제가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시장이 이길까요? 중국이 은 생산 대국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은값 오르면 중국이 돈 버는 거 아니야? 근데 현실은 정반대거든요. 중국이 생산하는 은 대부분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창고에 쌓이는 게 아닙니다. 태양광 패널로, 전기차 부품으로, 반도체 공정으로 곧장 빨려 들어갑니다. 중국한테 은은 파는 상품이 아니라 쓰는 소재인 거예요. 그러니 은값이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광 원가가 올라가고 전기차 가격이 올라가고 중국산 완성품 전체가 비싸지는 겁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싼 가격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선택을 했습니다. 은값 내가 잡겠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국가가 먼저 개입하겠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금융 규제가 아닙니다. 수출 산업 전체를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선물 시장이라는 게 원래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이는 도구거든요. 근데 중국 정부는 이걸 정반대로 활용합니다. 투기 세력을 잡아내는 무기로 쓰는 거죠. 방법은 단순합니다. 은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선물 거래에 필요한 증거금을 갑자기 확 올려버리는 겁니다. 증거금이 오른다는 건 같은 양의 은을 거래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들은 버티질 못하죠. 더 무서운 건 타이밍입니다. 규제 발표 후 시행까지 시간을 거의 안 줘요. 오늘 공지가 뜨면 내일 바로 적용되는 시기거든요. 자금을 미처 못 채운 투자자 포지션은 강제로 청산됩니다. 강제 청산이 시작되면 한꺼번에 매물이 쏟아집니다. 이게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동시에 수천 명한테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리면서 은값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단 하나의 공지문으로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겁니다. 선물 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실물을 직접 받거나 아니면 시세 차익만 챙기거나. 근데 중국에서 개인 투자자는 둘 중 하나가 원천 차단돼 있어요. 실물을 가져가는 게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규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선물 계약 만기 3일 전 개인은 반드시 포지션을 팔고 나와야 합니다. 실물 인도 자체가 법적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반면 산업체나 공공기관은 실물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투기 세력과 실수요자를 철저하게 갈라놓은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실물 수요가 폭발하면 가격이 오르는 게 시장 원리거든요. 근데 개인이 실물을 못 가져가면 아무리 사고 싶어도 실제 품귀 현상으로 이어지질 않습니다. 가격 폭등의 불씨를 미리 꺼버리는 거예요. 결국 개인 투자자는 숫자 게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은을 사고 파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손에 쥐는 건 불가능해요. 중국 정부가 설계한 시장 구조 안에서 개인은 처음부터 반쪽짜리 플레이어인 셈이죠. 실물도 못 가져가고 선물도 규제투성이. 그러면 중국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로 몰릴까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펀드거든요. UBS와 중국 국유 기업이 손잡고 만든 실버 펀드. 실물 은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당연히 돈이 몰렸죠. 수요가 폭발하니까 펀드 가격이 실제 은 가치보다 30에서 60%나 비싸게 거래되기 시작했어요. 프리미엄이 붙은 거죠. 근데 여기서 중국 정부가 또 개입합니다. 과열됐다 싶으면 펀드 신규 가입을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공지 하나로 끝입니다. 가입이 막히면 수요가 뚝 끊기고 당일 N 가격이 인위적으로 하락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정부가 문을 닫아버리니까 내 자산 가치가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겁니다. 시장 원리가 아니라 정부의 스위치 하나로 수익과 손실이 갈리는 구조. 이게 중국엔 시장의 현실입니다. 증거금 인상, 펀드 가입 차단,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강력한데 중국 정부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아예 기준 가격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원래 중구에은 선물은 상하이 시세를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공지가 떴어요. 이제부터 뉴욕 코맥스 시세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사전 협의도 없었고 예고 기간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뉴욕 시세가 상하이보다 훨씬 낮다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는 순간 펀드 가격이 현실을 반영해야 하니까 즉각 조정이 들어갑니다. 하룻밤 사이에 약 31%가 증발했어요. 어제까지 100만 원이던 게 오늘 아침에 69만 원이 된 거죠. 이건 투자 실패가 아닙니다. 규칙이 바뀐 거예요. 투자자가 아무리 잘 판단해도 막을 수 없는 손실이었던 거죠. 중국 시장에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기준 자체를 뒤집을 수 있다는 걸 이 사건이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투자자 보호는 후순위입니다. 산업 원가 안정이 언제나 먼저거든요. 상하이은 시세가 뉴욕보다 비싸다는 건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금은 약 7%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숫자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이 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단순해요. 중국 안에서 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은을 빨아들이는 속도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가격 차이입니다. 근데 이 프리미엄이 너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정부가 다시 움직입니다. 증거금을 올리거나 규제를 강화해서 가격을 강제로 눌러버리죠. 시장이 올리면 정부가 내리는 싸움이 반복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부가 아무리 눌러도 프리미엄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의 매수 의지가 꺾이지 않는다는 신호거든요. 인위적인 하락은 일시적일 뿐 수요라는 근본 원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중국 선물 거래소에는 독특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은을 거래해도 누가 거래하느냐에 따라 증거금이 달라지거든요. 기업이 원자재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하는 거래, 이걸 해지 거래라고 합니다. 실물을 다루는 산업체들이 주로 쓰는 방식이에요. 중국 정부는 이런 기업들한테는 상대적으로 낮은 증거금을 적용합니다. 산업 활동을 보호하겠다는 거죠. 반면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개인 투자자한테는 더 높은 증거금을 물립니다. 진입 장벽을 높여서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 증거금 수준이 과거보다 2배 이상 강화됐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해 수익을 노리던 개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시장에서 밀려나는 수준이에요. 결국 이 구조가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시장은 산업을 위한 시장이지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설계한 시장의 목적 자체가 다른 겁니다. 수익을 원하는 개인과 원가를 지키려는 국가. 이 둘의 이해관계는 처음부터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상하이 은값이 뉴욕보다 비싸다면 이론적으로 돈 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뉴욕에서 싸게 사서 상하이에서 비싸게 팔면 되거든요. 차익 거래, 영어로 아비트라지라고 하죠. 근데 중국에서 이게 왜 안 되는지 알면 이 시장이 얼마나 철저하게 닫혀 있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첫 번째 벽은 돈입니다. 위안화는 자유롭게 달러로 바꿀 수가 없어요. 중국 정부의 자본 통제가 워낙 엄격하거든요. 돈을 못 움직이면 차익 거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벽은 실물입니다. 앞서 말했듯 개인은 실물 인도가 금지돼 있어요. 싸게 사서 비싼 곳에 가져다 파는 행위 자체가 원천 봉쇄된 거죠. 세 번째 벽은 시스템입니다. 중국은 만기 없는 연기 결제 방식을 씁니다. 서구권 선물 시장과 구조 자체가 달라요. 같은 규칙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 거죠. 결론은 하나입니다. 중국 내 은값이 아무리 높아도 외부에서 이걸 건드리거나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중국 은 시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 정부만이 다룰 수 있는 닫힌 세계거든요. 은값이 갑자기 폭락하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가 나빠진 건가? 뭔가 큰일이 난 건가? 근데 실제로 은값을 무너뜨리는 건 경제 위기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구조적인 트리거거든요. 시작은 증거금 인상입니다. 거래소가 기습적으로 증거금을 올리면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들한테 마진콜이 떨어집니다. 추가 증거금을 못 채우면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고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매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존재들이 있거든요. 바로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들입니다. 추세 이탈을 감지하는 순간 동시다발적으로 매도 주문을 쏟아냅니다. 전체 거래의 70에서 80%가 이런 프로그램 매매거든요. 인간이 판단할 틈도 없이 하락이 가속화되는 거예요. 비트코인 폭락장이랑 구조가 똑같습니다. 누군가의 판단이 아니라 기계가 기계를 부르는 연쇄 반응이죠. 결국 은값 폭락의 진짜 원인은 시장의 공포가 아니라 설계된 구조 안에서 작동하는 자동화된 매도 시스템인 겁니다. 은이 귀금속이라는 인식,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은은 장신구가 아니에요. 현대 산업의 핵심 소재거든요. 태양광 패널 안에는 은 페이스트가 들어갑니다. 전기 전도성을 높이는 핵심 재료예요. 문제는 한 번 쓰면 회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패널이 수명을 다해도 은은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소비는 되는데 재활용이 안 되는 구조죠.
전기차는 더 심각합니다.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려면 구리보다 전도성이 좋은 은선이 대량으로 필요해요. 일반 내연 기관차보다 5배나 많은 은이 들어갑니다. 전기차가 한 대 팔릴 때마다 은 수요가 5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전고체 배터리 한 대에 필요한 은이 약 10kg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요가 터지는 거죠. 중국이 투기 세력을 이토록 강하게 억누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은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에요. 미래 산업 전체를 떠받치는 전략 자원입니다. 이걸 싸게 유지해야 중국의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눌러도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한때 3만 톤이던 에임은 재고가 지금은 1,000톤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증거금을 올리고 펀드를 막고 기준 가격을 바꿔도 산업 현장은 오늘도 은을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태양광 공장은 멈추지 않고 전기차 생산 라인도 내일도 돌아갑니다. 재고가 완전히 바닥나는 순간 규제는 힘을 잃습니다. 그때 시장은 정부를 이기고 진짜 가격을 찾아갈 겁니다. 투자자라면 규제보다 재고 숫자에 먼저 주목하세요. 그 숫자가 바닥을 치는 순간이 시장이 정부를 이기는 순간입니다.